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자, 얘기하고 어디를 있잖아요. 지금 자, 최강욱 의원님 계속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익훈 변호사께서 이제 법을 잘 아시니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 나온 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 왜냐하면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기소가 돼 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었죠. 네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오늘 법사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자, 현 국회의원이 피의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제일 관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형사 사건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채널A 관련된 사건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당사자거든요. 왜냐하면은 2020년 4월에 그 최강욱 의원이 페북에다가 뭐 채널A 기자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올렸었는데 예. 그것이 허위였단 말이죠. 유시민 전 장관 관련된 얘기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2021년 작년 1월달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다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 7월 2022년 올 7월달에 그 구형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예. 징역 10개월 구형을 갖다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구형하면서 그 유명한 정치인이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이때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기자인데 그 채널 A의 예. 기자인데 한동훈 장관 거기에 넓게 보면 나도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왜냐면 SNS 이동재 기자랑 한동훈 장관이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는 그 이 기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으로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도 예. 피해자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징역 10월에 처해달라고 구형까지는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 선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법사위를 스스로 피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니요. 이거는 단순한 피의자 신분이니까. 그런데 업무방해 관련된 사건은 최강욱 의원이 그 1심, 2심 다 그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딸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실형을 아들. 갖다가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 1심, 2심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은 대법원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그 영향을 갖다 줘서 대법원이 7월 달에 판결할 거를 8월 달에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채널A 사건보다도 그 업무방해 이제 대법원 사건을 앞두고 법사위에 과연 그 최강욱 의원이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점정식 의원도 그런 법사위원이 왜 자꾸 법사위에 나오느냐 이제 그걸 문제 삼았고 그게 이제 오늘 좀 소란의 근본 첫 출발점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나오는 게 영 못마땅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로 의원이 있어도 예. 법사위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눈살은 찌푸리지만 현역 의원이니까 본인이 선택했고 원내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배치에 따라서 예. 법사위로 왔다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대목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당사자라 함은 채널 A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왜? 예. 아까 말하던 대로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뭐 준 것처럼 진술을 강요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금 징역 10개를 구형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을 이동재 전 기자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진짜 이성윤 검찰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무혐의 됐어요. 하지만 한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몸싸움까지 이랬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장관 하는 이야기는 가해자는 이제 최강욱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가해자가 국회 법사위원 자격으로 나와서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이렇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국회법에서 말하는 이해 충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회에서 가려달라고 나름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평소에는 강하게 말하는 최강욱 의원이 약간 밀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나 국회 전체 차원 아니면은 최강욱 의원 본인이 답을 좀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저건. 중간에 최강욱 의원이 어디 국회의원이 얘기한 신상 발언하는데 끼어드느냐 장관이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보통 저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따 대고 지금 뭐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뭐 이게 손도 치고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다 나가죠. 박범계 전 의원도 박범계 장관이나 의원 시절에 더 유명했잖아요. 근데 예.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최강욱 의원이 더 기세가 등등했는데 더 강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좀 기세가 많이 꺾였네. 김두수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두 분 모두 최강욱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에 나와서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률적 문제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충돌적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치 마당이고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을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법사위를 계속 뭐 일종의 좀 강성으로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충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끼어여면서 의사 진행을 일종의 방해한 행태죠.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장이 좀 더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강욱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야기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실제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법적으로 걸려 있지만 한동훈 장관과 충분히 이 법사위 전반의 다른 이야기로 충분히 더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법사위에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약간 기획된 도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오늘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장관과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또 박범계 의원도 한동훈 장관과 충돌을 했는데 그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판단을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자, 않았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왜 하냐면요. 아닌지를 제가 설명할 기회를 똑같은 주시면 사건과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당 그 기준으로 사건도 하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진행 중 수사 설명해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정보를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대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당시에 기밀 유출을 했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장관님, 법원에서 장관님, 판결하기 때문에 장관님, 재판부를 예를 장관님,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장관님 있거나 들으세요. 그러면 판단할 수 똑같은 있어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동일한 막고 대상으로 계시잖아요. 했던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막고 다른 계시잖아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잘못됐다는 않아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제가 장관님 그 충분히 당시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자,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떡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임명해서 지금 대통령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별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뭐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안 지적이 좋겠어요.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열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지명이 필요하다, 임명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실 문제라고 여야가 다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예. 기관의 취지다. 그런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앞으로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뜻을 저도 잘 동의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질의와 또 거기에 답변하는 정부 책임자 장관의 어떤 정상적인 대화로 보이세요? 아니면 일단 뭐 다분히 감정적 싸움처럼 보이세요? 태도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보통 이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일단 무조건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장관이 무조건 장관이 잘못합니다. 이건 저는 뭐 과거에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설전할 때 제가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위헌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성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업무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답변하는 건 그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볼게요. 특별감찰관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안 했다라고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은 게 잘못돼서 치더라도 현직의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 국회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라든가 막말 이런 것들 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비판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비판과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그 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좀 이 적절히 유인하면서 또 도발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도 감정을 앞세워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동훈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사검증을 잘못해서 장관들이 임명되고 이런 것들 한동훈 장관 책임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따져묻는 것이 좋지. 감정적으로 마찰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저는 뭐 전략적으로 크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 감찰관 문제는 일단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고 또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는 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밝히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꼬아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죠. 무조건 장관이 100% 잘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신임. 무조건 100%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관과 특히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부딪힐 때 한동훈 장관 편을 드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저도 현역이 뭐 비슷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런 행태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기 싫어하죠.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면 뭘 저렇게 마구 막 이렇게 좀 공격하는 게 대해서는
특히나 전에 보세요. 아까 말했던 저 기밀 누설 부분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후보자가 서울지검 특수 1부장 할 때 판사 비리를 수사했는데 이 정보를 법원에 왜 넘겨줬느냐? 예. 근데 법원에 저 말은 법원 행체의 감사윤리 담당관이 일부자 수사하는 검사한테 문의를 하니까 알려줬다. 뭐 이런 취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보면 태도가 많이 논쟁을 할 때 좀 예. 밀린 듯한 느낌을 드는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서 검찰 수사범위를 넓힌 게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로 물고 들어가야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논쟁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도 준비를 해왔겠죠. 그러니까 설사 피하고 좀 작은 부분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 그러다면 한동훈 장관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총장 시절에 그냥 격하게 반응했어요. 이도 두드리고 막 감정이 기강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모노톤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고 좀 덤벼야 되는데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업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저 한동훈 씨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좀 상당히 논리적으로 공격해서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박진영 교수께서는 장관이 100%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이제 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글쎄요, 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차기 여권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여론을 보는 부분들과 행정부와 이 흔히 하는 국회라는 기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여야의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임명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명된 공무원들은 선출진 대표인 국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저는 낮은 자세로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고함 질렀던 그 당시 장관들 저는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 분이 있으면 잠깐 얘기 듣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우리 정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무조건이라는 말은 뭐 별로 이렇게 마땅한 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하고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이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잘 준비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할 때 꼼짝 못하게 만들 문제이지 이거를 왜 법무부 장관한테 묻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지금 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거 없이 다 연수원 27기입니다. 연수원 27기들이고 그 안에서 뭐 수사 정보가 전달이 됐느니 뭐 영장 청구가 뭐 예정된 사실이 전달이 됐느니 뭐 법관 비위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전달됐느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이원석 총장 후보자를 꼼짝 못하게 묶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저런 식으로 미리 김을 갖다가 빼는 것은 제 생각엔 오히려 여당을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랬듯이 야당은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된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상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큰 나라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스컴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수중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글쎄요 상징적인 조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주 미미하나마 어쨌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건데 예. 그 국민들 기대나 요구는 좀 더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대폭적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이나 기타 주요하게 정무, 홍보, 정책 이런 영역에 좀 책임자들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소폭의 뭐 어찌 보면 땜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 정책에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홍보만 좀 강화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인사를 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홍보를 책임진 김은혜 수석이 일단 좀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6억 정도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해서 그것이 선거 공보에 붙었고 이번에 또 경찰에 지금 소환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서울시의 기조실장을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류를 시켰는데 서로 보면 약간 이중잣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인사제청에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김은혜 수석은 지금 올린 것 이런 것 자체가 좀 일종의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해전문 그런 인사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건 사실이나 저런 김은혜 수석 같은 분이 등장하면 정쟁적 요소가 더 높아져서 어쨌든 뭐 정쟁적으로 서로 대통령실과 야당이 싸우면 오히려 대통령 선거 때처럼 뭐 지지율이 비슷해질지는 모르나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과 정쟁이 더 뭔가 가파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됩니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을 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다가 이제 쫓겨났다라는 이제 상징성을 좀 갖고 있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제 인수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뭐 직접 독일에 있는 김은혜 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간곡하게 부탁해달라고 절박하게 이제 호소했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 김두수 총장님 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변화의 조짐으로서 몇 점 정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박하게 평가하겠지만 적어도 아시는 대로 휴가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나 인식은 많이 달라진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는 말을 입에 달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뭐랄까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라까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같은 경우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생선 이야기도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평을 들어보니까 원래 초기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거의 뭐 굳어졌다가 이런 여러 명의 뭐 내부 투쟁에 밀려서 다시 뒤늦게 합류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유추해 보건대는 정치적으로 인연이 짧았던 최영범 수석보다는 이 김은혜 의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특히나 젊은 기자들도 아마 전화도 잘 받고 잘 대해주는 김은혜 전 대변인이 훨씬 당선자 대변인실에 좋았다는 이런 게 뭐 전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건 다 잘할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는 사실은 저 커리어 가지고 의원하고 뭐랄까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그 지사 후보로 경선에 나서 이 커리어 가지고 신문사나 방송사의 사장들, 발행인, 편집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수준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변화를 시작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0%대로 지금 회복을 좀 한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반대하는 퍼센티지가 더블 이상이 되니까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아니고 10%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다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또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뭐 28%나 32%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롭게 수석들이 그 바뀌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는 인사는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그 요번에 이제 새로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니까 좀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정도 기대를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좋은 성과들을 내야 될 책임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윤핵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견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당 또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죠. 예, 원래 당원 가입할 때 보통 어떤 목적성과 결부시키면 굉장히 당원 가입 효과가 늘어나거든요. 네. 어차피 당원이라고 하는 그 주체들은 네. 당의 주인이고 지금 가입해서 10년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시민그룹이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정어린 충고가 있고 또 애정어린 범위를 넘어난 충고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이 당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열리는 윤리위원회는 안건들이 기심리하던 안건들이 있어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낸 며칠 전 성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일은 자세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수회 때 부적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이제 윤리위 징계인데 이제 그 관련된 기자들 질문까지 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듣지는 않았지만 주호영 의원이 저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주호영 의원도 과거에 공천 못 받고 그랬을 때 가처분 신청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도 다 했다. 그분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또 이제 반박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류할 수 있을까? 박 교수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 말리죠. 아무도 못 말리죠. 주호영, 김종인 아무도 못 말리죠.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이 예. 노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점잖게 얘기하시는 점잖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과 완전 척을 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끈이라도 남겨둘 것인가 이런 여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총괄할 수 없는 부분에서 윤핵관들의 영향력이 윤리라든가 다양하게 저는 뭐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그럼 윤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윤리위원장이 얼마 전에 예. 자의적으로 당의 이 과도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예. 징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넌지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김성원 의원 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또 윤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윤핵관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이 저는 자극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과잉 충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본인의 성접대 의혹 수사 관련해서 윤핵관들이 개입돼 있다라는 의혹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를 법률적으로 정치권에서 완전히 아웃시키는데 윤핵관이 개입돼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럼 뭡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어떻게 되든 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끝까지 윤핵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대해서 투쟁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당원을 모으겠다는 것은 일말의 저는 화해의 가능성. 그건 뭐냐면 본인이 살아남았을 때 다음에 당대표가 되거나 또는 본인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에 본인의 공천을 챙겨줄 수도 있겠지라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당원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전 위원장도 최재형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그러니까 설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섰는데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제 일부 언론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누가 과연 결국 이 문제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는 이 최재형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품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말 대통령이 품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못 막을 것인가? 정말 그냥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좀 많이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제 점점 섬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고립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분위기 실제로 그렇습니까? 당 안팎의 우선 당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이 이해는 하면서도 용납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당신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 전체가 공멸하고 우리가 어렵게 만든 윤석열 정부 또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건 아니야.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랄까 대통령을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는데 되겠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행태적으로 뭐 당에서는 좋을 리가 전혀 없는 구조죠. 그런데 포용도 좋은데 저는 결국은 저는 시간이 좀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인간적인 선은 많이 깨졌다 하더라도 서로의 정치적 필요에서 정치적 연대 내지는 연합의 성격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언제까지 용인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를 기점으로 그걸 딱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도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도 해당적 발언을 계속한다면은 가처분 신청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이렇게 되면 완전 당과는 완전히 진짜 결별로 가는 거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이준석 전 대표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준점은 판결 이후의 행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야 어떻게 이제 상황이 좀 변해도 변하지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는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그걸 보죠. 인용 가능성은 뭐 대부분 없는 걸로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는 보고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제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재판부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믿고 계신데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 안팎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따갑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 호소인은 이준석 대표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해서 나는 피해자이고 저 통 큰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1대1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치적 위상을 키우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옥새 작전 비슷한 거예요. 아마 지금 소위 윤핵관 주류 입장에서도 이준석을 대체하는 이런 노력, 사람 이런 걸 물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대체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뭐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생존투쟁이죠. 생존투쟁.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좀 그 이준석 대표를 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재창출 그런 지향점이 같다면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저는 뭐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를 좀 하나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더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60.2%는 이제 윤핵관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응답에서는 이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의 문제는 윤핵관이 촉발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많이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좀 묘한 여론조사입니다. 촉발은 윤핵관이 했지만 책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많이 지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수철 총리. 예. 일단 대통령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와의 관계를 푸는 겁니다. 의회 안에서 푸는 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이고 그럼 대통령은 여당을 장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정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당정 분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당의 흐름은 당 내에 맡기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칭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윤핵관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여당을 어떤 식으로 경영하든 그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죠. 이제부터 내가 좀 자기 정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도하게 저 친구가 대통령 그 선거 시기에도 상당히 뭐 협조를 안 하고 발항적이더니 드디어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오해한 문제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예를 들면 최재형 뭐 의원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품으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대통령 일색으로 지배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적 대타협이 가능합니다. 여당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원내 대표가 그 여당 대표가 원내를 마음대로 지휘한다면 국회 내에서 당 대표의 지휘에 따라서 뭔가 대통령이 협조 안 할지 몰라도 당 의회 내에서는 당 원내 대표가 당을 지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외위원장이 그러니까 영선의 당 대표가 여당을 끌고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그 윤핵관이 저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아직도 이 가처분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충분히 대타협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사고의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야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거는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적의 적은 나의 동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에 아무 일이 없고 지금의 집권 여당 대표였을 때도 이렇게 야당은 뭐 두둔해주고 이럴 것인가? 여당의 분열이나 여당의 혼란상이 야당의 이익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없다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반사이익이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작동하고 있고 이게 뭐 지지율의 등락이라는 게 시소 같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제 원리에서 보면 대통령제 원리에서 대통령이 여당을 완전히 장악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악하려고 덤비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거든요. 방금 이제 김두수 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윤핵관을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들은 계시면은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합니까? 정 변호사님 그래요, 실제로? 그거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요. 지금 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2번 품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까지 품으면 3번 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번까지만 품으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거의 2번 품었다는 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번 가출했었잖아요. 선거 때. 선거 때. 네네. 그런데 이번에까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그 품는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을 그 보장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양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러한 그 입장이 된 것이 아닌가 못 믿겠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게다가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한 2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품고 싶어서 품었겠습니까? 대선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준석 대표의 그 스탠스는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와 나는 둘 다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예.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할 것이냐. 이럴 때는 명확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수를 지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결국은 그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쓴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전 대표가 너무 공격을 세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엮이기 싫어서 그냥 피하는 것이지 이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두둔하거나 지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해석하더라고요. 저게 당내 분위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를 예. 100%는 모릅니다만 저런 기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뭐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쓰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변에서 전부 다 보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번에 흔히 하는 말로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도 할 테고 어떤 분처럼 김종인 위원장처럼 또 그것도 포용하는 넓은 큰 예. 정치를 보여주라는 주문도 소수지만 들어갈 테고 여기서 대통령도 갈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갈 때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 흔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뭐였어요? 예. 2030을 대표하는 이준석과 중후하고 좀 폭이 넓어 보이는 윤석열 후보 간에 전 검찰총장 간에 이렇게 손잡으면 정치가 바뀔 거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그 대학교 앞에서 둘이 만났을 때 그런 흐름을 줬고 예. 물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마음에 맞득치 않고 지금은 굉장히 그런 그거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보수의 전체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저는 어느 시점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 간의 싸움은 그 옆에 주변 인물로도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또 이름을 언급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는 세대 간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일단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 거는 허위 사실은 없고요. 그 관련해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증언도 확보했고요. 저는 그다음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전략부총장에 지명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고 이철규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박 교수님,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처음엔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두둔하다가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또 약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이제 증언을 글쎄요, 제가 보기 하네요. 나름대로 이제 균형감을 찾으려고 예.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면전이잖아요.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등 뒤에서 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 등 뒤에서 쏴는 게 면전에서 쏘고 있는 거예요. 면전에서 쏘고 있는 거고 난사라고 하더라고요. 난사죠, 난사. 면전에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당과 나라를 망치고 있다 윤핵관이. 이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는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직전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정권을 망칠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핵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아부만 하고 또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흔히 하는 말로 본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준석이 꼴보기 싫어서 쳐내는 거지 나와 뭐 이념 갈등이 있느냐 뭐 정책 갈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옆에 누가 가기가 힘들 겁니다. 같이 가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도 예. 저런 식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당내에 저런 문제를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고소 고발한다거나 이거는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들어요. 예. 과도하다는 측면이 들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건책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윤핵관들의 그런 강한 하나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적개심 이런 것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수행 비서였다라고 하는 분도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밥값을 안 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다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 이제 강경 대응 방침도 하겠어요. 자꾸 이제 뭐가 막 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참 방송에서 다루기 창피할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얘기들도 좀 있고요. 뭐 확인 안 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저희가 얘기하기 힘듭니다만은 점점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이 정의진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궁지를 몰리는 국면이에요?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좀 세를 확장해가는 분위기예요? 궁지로 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칼 날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베이는 칼 날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칼자루는 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취임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권력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 아마 제 생각에도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것 같은데 예. 가처분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그렇게 크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처분이 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누가 득을 보느냐?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만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당은 더 혼란에 빠지겠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경찰 수사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격정지 이상의 직무정지 예. 이상의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탈당이나 제명이나 아니면 출당 권유나 그런 그 거의 당에서 내쫓기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무모하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얼마만큼 어떠한 예. 계산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돌아가는 비대위의 상황을 보면은 내년 1월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1월 말 2월 초에 새 쪽으로 출마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25일, 6일로 예정된 연찬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전당대회를 정하는데 불확실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처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제거됐을 때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당대회 시기가 1월 말 2월 초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등록은 12월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출마는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 만약에 일정을 그렇게 잡는다면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거 그대로 좀 넘겨받아서 지금 상황까지도 좀 고려해서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못 나온다면, 물론 이제 본인이 못 나오면 누군가를 민다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빛은 점점 꺼져가고 점점 옅어져 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뭐 자승자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부 이제 소수지만 청년 등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타깝다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분명히 자기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성상납 의혹 문제에 이 재판되는 무고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에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공천을 못 받더라도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신당 창당이라든가.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 몇 석이라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최후의 수라고 보고요. 그 전에 다음 당대표를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미는 사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저는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윤핵관들은 안철수 전 의원을 밀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한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다퉈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비례 몇 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저는 뭐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어서 2030의 지지율 또 이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얼마 좀 시간이 된 거지만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신당 창당했을 때 그런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 의원께서는? 동의하세요? 현실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앞서간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당내 투쟁을 하고 당내 혁신 투쟁의 방향을 혁신으로 잡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당신 아주 몰리면 신당 만들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비현실적인 거고, 신당을 만들어 본들 2030 수도권의 청년 신당 수준일 텐데 우리 같은 지금 현재 정치 구조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올 리도 없고 저는 별 가능성도 없고 이준석 대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좀 그래도 지금 다음 당 대표에 나온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밀거나 본인 직접 나오는 순간 당은 완전히 한쪽으로 똘똘 뭉쳐서 제어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계속 바깥에서 지금 그냥 언론을 향해서 계속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지 정밀하게 계산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 그런 은명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예.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을의 풍경이 오늘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거기가 잼이 걸려있어서 한 달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하죠? 문재인 간첩! 사과해!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대답하면 안 잡아먹지! 개다리가 피었네! 나 오늘 살고 싶어! 오늘 살고 싶어! 살려주세요! 문재인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 살려주세요! 창피하지 마냐? 하지 말라고! 너! 하는 생각이 골로 가는 수가 있어? 평산마을의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가 점점 과격화해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큰 그 여야간에 또는 전체적으로 사고나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장에게 한번 현장 사정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바로 경호처장을 현지에 그 이튿날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다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부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가 돼서 집회 시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300m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죠. 또 하지 않는 분들은 또 경찰이 또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좀 빼냈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만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즉석에서 경호차장을 불러서 좀 확인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경호처장이 직접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경호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쪽도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김수총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함의를 좀 갖고 있는 조치일 것 같아요. 예, 바로 정치가 종합예술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협치와 여야가 대화하고 또 저런 게 잘 안 될 때는 국가 원로라든지 중진이나 이렇게 또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저런 거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정치에서 극단적 대결 정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서로의 이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의 처지를 역지사지에 이해해가면 저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좀 선진국으로 간 대한민국이 창피했던
있던 일이거든요.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 집회의 자유 이걸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법으로까지는 안 갔지만 저렇게 이제 경호 문제로 해서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시계바늘 조금만 돌려보면 6월 달만 해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가되는데 뭐 대통령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야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번번이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국회의장단을 만나서는 이제 그 요청을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태도 입장의 변화가 온 것은 역시 취임 100일이었을까요? 정의진 변호사님 볼 때는? 일단 두 가지였겠죠. 왜냐하면 원이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의장단이 새로 꾸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에 미숙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100일 지났으니까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걸 더 새삼 깨달으셨을 것 같고 느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지난 100일 동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런 시위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좀 상식적으로 해도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게 보면 집시법에 따라서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 경호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호구역을 제 생각에는 100m에서 300m까지 좀 넓게 경호구역을 지정을 한 것 같고 지정을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경호처장한테 지시한 것 같고 해법을 찾은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호차장이 양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실태를 조금 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볼상사나운 그런 실태 같은 것들을 그 보고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호구역이 넓게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경호구역 내에서는 질서유지,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선물을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김수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조치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저 부분은 정말 앵커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건의를 어떻게 보면 건의를 수용하여 현장 확인 후에 조치를 취했다. 울타리까지로 했던 울타리부터 300m니까 완전히 저는 이제 어떤 큰 마이크로 틀어도 확성기를 틀더라도 잘 안 들리겠죠. 그러면서 평을 찾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 측에서 좀 더 평가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야당 의원들도 좋아지네. 언론도 평가가 좋네 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강경한 태도가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거의 중요해요. 작은 문제지만. 민주당 대변인 신영일 대변인도 감사하다 이런 논평. 그러게 좀 더 이런 건 그래야 대통령도 와봐. 맞아. 야당하고 참 더 잘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이런 거는 잘했다는 거에서 박수를 좀 더 세게 쳐달라는 부탁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참 오랜만에 훈훈한 이렇게 하도 이제 살벌하게 서로가 이제 서로를 비판적으로 이제 강하게 했는데 오랜만에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의 당선이죠. 네, 그게 민주당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박 교수님, 이제 대통령과 여당을 많이 비판하셨으니까 이거 내부 비판도 한번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호남에서 투표율이 30%, 35%예요. 광주에서도 이게 지금 전당대회 축제 분위기가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37% 투표율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당 독점 지역의 저는 폐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전당대회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박용진 의원은 체념하고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 때문에 체념이고 절망적 상황입니다. 본인이 잘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재명 후보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도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뭐 같이 다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체 이탈 화법 아닙니까? 저게 전형적으로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비판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흔히 하는 말로 게임의 재미에 의해서라도 많이 사람들이 투표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5대명 확대명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투표하러 안 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경선을 이벤트와 흥행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될 만한 사람이 되고 급이 되는 사람이 되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총장님, 최고위원들도 지금 친 이재명계가 거의 뭐 싹쓸이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2위를 차지한 뭐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군요. 이게 정당 구조로서는 괜찮은 구조예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소통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줄어들고 있는 다양성의 원인은 아주 가까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입니다. 그 대결과 대결을 했던 그래서 양 진영을 대표했던 후보들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한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 저하 문제는 정당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당원들을 본인의 공천이나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모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35% 정도 가까이가 모여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이 호남을 뿌리를 뒀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가해보이는데 실제 투표를 할 때마다 매번 투표율이 40%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만 낮은 게 아니라 이런 권리당원이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투표 그것 자체가 낮다는 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저걸 설계할 때 권리당원급만 지금 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대의원도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지역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심번호를 해가지고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여론을 하니까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급만 하니까 권리당원은 좀 더 이렇게 지지가 치우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선의 의미가 좀 흥행을 잃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걸 발표하지만 사실은 투표는 그 전 일주일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호남 지역에 가서 후보들이 연설하고 이런 게 아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결과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뭐 그런 이유들로도 이 광주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율을 뭐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광주 호남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지지 기반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을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근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낮은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은 굉장히 좀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저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제3, 다른 당 이야기입니다만 보면은 첫째는 유심히 봐야 될 게 다른 대하고 비교해서 투표율이 호남이 낮아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권리당 투표율이 대구, 경북은 뭐 50%, 부산은 다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보면 17%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라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표할 텐데 적다는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전이 37%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물론 뭐 어차피 해봐야 선거는 뭐 이재명 의원이 대표될 것은 확실하니까 안 나간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바꾸어 말하면 더 나가서 축제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갔을까? 저는 우리 중앙 언론의 이른바 중앙 언론의 어떤 그 정치부 팀보다도 지역 언론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역 언론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자에 뭐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보니까 일관적인 톤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뭐 강세 확인. 근데 호남 무관심은 숙제. 심지어 호남의 당은 투표 보이콧. 호남의 답은 투표 보이콧. 싸늘으시건 민주 심장.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정서를 어느 정도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싸늘히 식은 민주 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거의 막 80%, 8대2로 박용진 의원에게 후보에게 이기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강한 굉장히 아주 적극 지지자층들은 신이 나서 투표하지만 좀 더 중간층이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 몰입도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당원들은 오히려 뒤에 밀려난 느낌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게임은 끝났지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호남을 어떻게 대할지 민주당 대표로서 숙제가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지역 언론들은 보이콧 또는 뭐 호남의 싸늘한 민심. 답은 투표 보이콧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역 언론이. 근데 뭐 싸늘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걸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외에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시간.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풀어야 되는 문제.